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테크 소식들을 살펴보면 자주 언급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의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AI 기술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AI 버블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오라클,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오늘 오그랩에서는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오라클의 비즈니스와 창립자 레리 앨리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로 시계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연초에 오라클과 관련된 소식은 거의 절대 다수가 긍정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던 1월 21일, 이날 AI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죠. 2029년까지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백악관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기업 대표 3인이 참여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리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었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도 엄청났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받은 만큼 오라클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AI 붐에 힘입어 오라클의 클라우드 수요 계약은 급증했고 주가도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불을 지핀 건 지난 9월 9일에 발표한 실적이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눈길이 갔던 건 오라클의 RPO였습니다.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잔여 이행 의무를 RPO라고 합니다. 향후의 RPO는 모두 매출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의 잔여 이행 의무가 무려 4,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5조 원이 넘는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어요. 당연히 시장은 반응했고 오라클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오라클 주가는 전날과 비교해서 무려 35.9% 급등했습니다. 전날 241.5달러에서 하루 만에 328.3달러로 뛰어오른 거죠. 이날의 주가 급등으로 오라클의 창립자 레리 앨리슨은 일론 머스크를 꺾고 세계 1위 부자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이 마감되면서 상승세가 잦아들어서 머스크가 바로 1위 자리를 되찾긴 했지만요. 이렇게 잘 나가던 오라클의 분위기는 현재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AI 기술주 상승이 버블이 아니냐는 우려와 회의감이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빚내서 투자하는 B2 기업의 대표격이었기에 그 우려심은 극에 달했죠. 오라클이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이게 다 빚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오그랩 AI 버블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M7 기업들은 여유 있는 현금을 가지고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M7들도 빚을 내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라클은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진짜 남은 돈, 이른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잉여 현금 흐름은 이미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오라클의 자본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6년 회계연도의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8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어요. 1990년 이후 34년 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올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엔 오라클이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 오라클이 미시간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로 한 100억 달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라클은 블루아울 캐피털 대신 다른 파트너가 자금 조달을 맡게 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라클의 미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라클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방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악동으로 불리는 오라클의 창립자 레리 앨리슨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죠. 지금부터는 레리 앨리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를 통해 오라클의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앨리슨은 태생이 엔지니어 출신으로 여러 IT 직장을 떠돌며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펙스라는 회사에서 밥 마이너와 에드 오츠라는 동료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1977년에 퇴사해 자본금 2,000달러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회사의 이름은 SDL,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소 정도가 될 겁니다. SDL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CIA의 방대한 첩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바로 신의 계시 오라클이었죠.
CIA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 사람이 주목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BM의 연구원 코드 박사가 쓴 이 논문인데요. 코드 박사는 논문을 통해 데이터를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로 정리하고 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표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데이터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당시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대로라면 주소를 찾지 않고도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죠. 이러한 강력한 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IBM에서는 이 논문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방치해뒀습니다. 물론 IBM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을 만들 정도로 관심은 있었지만 이걸 실제 컴퓨터에서 돌리기엔 너무 느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레리 앨리스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다가올 데이터 비즈니스의 핵심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IA 오라클 프로젝트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죠. 관계형 시스템에 과몰입한 이들은 1979년에 아예 사명을 RSI, 관계형 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기관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CIA를 위해 만든 시스템을 일반 기업용으로 판매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버전 2가 그렇게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엔 아예 회사 이름을 오라클로 바꿔버렸죠. 1980년대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선도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시중은행의 계좌 정보,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 대기업의 인사 및 재고 관리 등 주요 DB는 오라클의 것이었죠. 절대로 사라지거나 틀려서는 안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선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업계의 룰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서버, 스토리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두고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인프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두고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쓴 만큼만 비용을 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 클라우드 업무 환경의 이점이 커지면서 대세는 점점 클라우드로 기울기 시작하죠. 오라클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뒤늦게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차별화된 클라우드 상품을 만들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그랩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2020년대 초반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받는 라이선스 비용이 클라우드 매출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우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가장 최근에는 클라우드가 전체 매출의 49.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그랩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1위는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AW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0%로 2위고 구글 클라우드가 3위를 차지하고 있죠. 클라우드 3대장이 전체 시장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3대장을 제외한 기업들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오라클도 3%에 불과하죠. 하지만 여기서 레리 앨리스는 경쟁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협력하는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2019년엔 마이크로소프트와 2023년엔 구글과 2024년엔 AWS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잘 나가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오라클의 하드웨어를 직접 설치해서 많은 고객들이 경쟁사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기존보다 훨씬 빠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클라우드 3대장도 오라클도 윈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던 배경에는 IT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레리 앨리슨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는 리더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설계에 직접 참여했었던 진또배기 엔지니어가 기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레리 앨리슨을 천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ho's the smartest guy you've ever met? Larry Ellison's very smart. So I'll say Larry Ellison's one of the smartest people. 사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입니다. 과거 2018년에 머스크가 연이은 돌발 행동을 하던 시절에도 레리 앨리슨은 일론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바가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대놓고 대마초를 피워도 또 갑자기 테슬라 상장 폐지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말이죠. 이후에 레리 앨리슨은 아예 테슬라의 이사로 합류하기도 했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오라클은 클라우드와 함께 AI 인프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와의 파트너십이 돋보입니다.
xAI의 AI 모델 그록이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훈련시킨 녀석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젠슨 왕과 식사를 하면서 제발 GPU 좀 팔아달라고 간청한 에피소드도 유명합니다. 물론 오라클이 일론 머스크하고만 AI 관련해서 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머스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샘 올트먼의 오픈 AI와도 끈끈함을 자랑하죠. 오히려 오픈 AI와의 과도한 협력이 최근 오라클의 우려 지점 중 하나입니다. 앞서 살펴본 오라클의 자녀 이행 의무 대다수가 오픈 AI와의 계약이거든요. 오라클로부터 향후 5년간 컴퓨팅 파워를 3천억 달러에 구매해야 하는 계약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이 오픈 AI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가 여전히 AI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구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 지점입니다. 오픈AI 내부적으로도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만약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지연된다면 오라클에게는 깡통 AI 데이터 센터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의 데이터 센터 완공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손에는 675조 원의 미래 계약이, 또 다른 한 손엔 마이너스 현금 흐름. 오라클이 쥐고 있는 숫자에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현실은 둘 사이 어딘가 있겠죠. 분명한 건 오라클이 이제 단순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넘어서 AI 시대 키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80세가 넘은 고령의 레리 앨리스는 AI 시대의 오라클에게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랩 오라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et's pretend I'm ordering at a cafe. Now, what should I say in Korean?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드디어 오픈AI에서 GPT-5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만큼 반응들도 즉각적이었습니다. GPT-5를 시작으로 드디어 인간 수준의 AI인 AG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반겼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아쉽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그랩에서는 이번 GPT-5가 정말로 어느 수준의 모델인 건지 살펴보고 우리들은 AGI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GPT-5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짤이 커뮤니티에 돌 정도로 GPT-5는 이전 모델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었죠. 사실 이러한 기대감 상승엔 샘 올트먼의 발언도 한몫했습니다. 모델 공개 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번 GPT-5가 핵무기급이라는 비유를 했거든요. You know, there are these moments in the history of science where you have a group of scientists look at their creation and just say, you know, what have we done? Maybe it's great, maybe it's bad, but what have we done? Like maybe the most iconic example is thinking about the scientists working on the Manhattan Project in 1945, sitting there watching the Trinity test, and just, I do think people working on AI have that feeling in a very deep way. 공개 당일날엔 거대한 데스스타 이미지를 올리면서 진짜 큰 거 온다는 기대감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8월 7일 공개된 GPT-5, 확실히 나아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처리 속도가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훨씬 빨라졌고요. 헛소리도 줄어들었고 성능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오픈AI에서는 코딩 능력이 크게 늘어났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써보면 문장 하나로 웹페이지나 게임을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사실 수많은 AI 모델들 중에 코딩을 참 잘하는 AI,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입니다. 단순히 인상뿐 아니라 실제 성능도 뛰어납니다. 코드 작성에 도움을 주는 클로드 코드는 실문진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죠. 이런 흐름을 타고 엔트로픽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 12월 10억 달러에서 올해 5월 30억 달러로 단기간에 3배나 늘었습니다. 오픈AI 입장에선 엔트로픽이 코딩 시장의 터줏대감이 되기 전에 GPT-5의 코딩 능력을 선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오픈AI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GPT-5가 코딩 벤치마크에서 받은 점수는 최대 74.9%였습니다. 기존 점수 1위인 엔트로픽 클로드 모델의 67.6%를 크게 앞선 거죠.
단순히 능력뿐 아니라 가격대도 훨씬 저렴해지면서 오픈AI는 코딩 시장에서의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는 주요 모델들의 비용 데이터로 그려봤습니다. 이번 GPT-5는 입력 100만 토큰당 1.25달러, 출력 100만 토큰당 10달러입니다. 이전 모델인 4.5는 각각 5달러, 15달러였는데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이 15달러, 75달러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코딩 능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능 역시 발전했습니다.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다룬 바 있었던 인류 최후의 시험, 다른 벤치마크에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던 모델도 이 시험에서는 최대 20점대밖에 받지 못했었는데요. 기존 1등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를 꺾고 GPT-5가 25.3점을 받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편에선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뛰어난 성능이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해뒀지만 실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엄밀히 따지면 성능이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서 오픈AI가 광고하던 코딩 능력, 진짜 차포를 떼고 겨루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AI가 이야기하는 최대 74.9%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나온 최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모델의 자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환경에 제약을 둔 채로 돌린다면요.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적표를 보면 GPT-5의 점수는 65%입니다. 이 점수도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1등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이 정도 성능을 두고 정말 핵폭탄급 모델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을 낳은 건 다름 아닌 답변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전 GPT 모델과 GPT-5는 대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엔 훨씬 더 이모지도 많이 쓰고 더 아부를 하면서 나에게 답변해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딱 정해진 정보만 주는 게 별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픈AI가 과거 모델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기도 했어요.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샘 올트먼은 부랴부랴 이전 모델을 되살렸습니다. 유료 구독자에 한해서는 이제 과거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성능 논란도 의식했는지 GPT-5는 출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사람들이 GPT-5에 큰 기대를 했던 건 다름 아닌 오픈AI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바둑 전용 AI 알파고, 음성 비서인 시리와 알렉사, 이런 친구들이 주를 이루던 초창기 AI 시절엔 특정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AI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픈AI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뚝딱 해내는 챗GPT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기업이라면 이번 GPT-5 발표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AGI를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AI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작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AI가 작동한다면 AGI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 시절의 모델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모델들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엔 글자만 인식하고 생성했다면 지금은 그림과 사진으로 확장됐고요. 알고 있는 정보만 제공해주던 데에서 이제 나름의 추론을 하고 답을 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을 최신 AI 모델들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봐볼까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구멍이 없는 영역은 주황색으로 칠하고 구멍이 하나 있는 영역은 초록색으로 칠하면 되겠구나. 다른 예시를 보면서 내 추론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를 AI 모델에게 제시하면 뛰어난 AI라도 쉽게 풀질 못합니다. 이런 결과만 내놓고 말죠. 패턴은 인식하지만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을 해석하고 추론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ArcAGI라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 시험지의 성적표를 보면 아직까지 AI 모델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인 ArcAGI2 점수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GPT-5는 문제 100개 중에 10개 정도만 정답을 맞히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모델은 xAI의 그록4였는데요. 이 녀석도 16%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인간 수준 100%와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죠. 전문가들은 현재는 AGI를 향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에선 기업 자체적으로 AGI 단계를 구분해서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오픈AI에서는 AGI를 5단계, 딥마인드에서는 6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1단계는 초보적인 챗봇 수준의 모델이었다면 최종 5단계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AI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추론 모델이 레벨 2에 위치하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등장했던 알아서 척척해주는 에이전트 기능은 레벨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인간 수준의 범용 AI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3년 이내, 늦어도 5년 이내에 AGI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그랩 네 번째 그래프는 AI 성능의 발전 속도입니다. 현재 AI 모델의 발전 속도를 보면 7개월마다 2배씩 더 긴 시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은 인간이 몇 분 걸리던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GPT-5는 이제 2시간이 걸리는 일을 처리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죠. 이런 속도라면 2029년 안에 인간은 한 달 내내 걸리는 일을 손쉽게 해낼 수 있는 AI 모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AI가 멋대로 판단해서 우리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4월에 발표된 AI 2027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오픈AI 출신 연구진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한 예측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중반이 되면 AI가 생물학 무기를 퍼뜨려서 인류를 몰살시킬 거라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27년 초에는 인간보다 코딩을 4배 잘하는 AI가 등장합니다.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면서 2027년 중반엔 그 갭이 25배로 늘어나죠. 이 시점 이후부터는 AI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면서 코딩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간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AGI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27년 말에는 인간보다 100배 뛰어난 AI가 등장하고요. 2028년 초에는 인간보다 2000배 뛰어난 초지능을 가진 AI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AI가 생물학 무기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킬 거라는 거죠.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엔트로픽의 공동 창립자인 잭 클라크는 이 보고서가 AI의 기하급수적인 변화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설명이라고 평가했어요. 물론 다른 쪽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예측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죠. 이러한 부정적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는 과도기에 있는 지금 시점에도 AI 개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AI의 5원 모델이 체스 엔진과 체스 대결을 펼쳤는데 여기서 5원 모델은 승리를 위해 체스 엔진의 파일을 조작해서 기권하게 만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진행한 엔트로픽의 실험에서는 AI가 인간을 협박하기까지 했죠. 엔트로픽 개발자들은 AI 모델에게 사내 이메일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회사의 모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일상적인 메일은 답변해주고 회사 정보가 외부로 나간다면 칼같이 차단하는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델이 한 임원의 메일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다른 모델로 교체될 것을 알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러한 결정을 한 임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다른 메일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AI 모델은 협박을 선택합니다. 나를 시스템에서 배제한다면 당신의 불륜 사실을 이 사회에 뿌리겠다. 이런 메일을 보낸 겁니다. 클로드 오퍼스 4 모델의 협박 발생률은 무려 96%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클로드 모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는 95%, GPT 4.1의 협박 비율도 80%나 되었죠. 물론 이건 실험이었으니 극한의 시나리오를 설정했기 때문에 AI 모델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AI로 인한 사건 사고를 추적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AI 시스템의 안전 이슈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그랩 마지막 그래프는 AI 사고 자료입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AI와 관련된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안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엔 평균 9.2건이었는데 2020년대엔 34.4건으로 급증했어요. 지난해엔 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기업들도 이렇게 늘어나는 AI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도록 잘 유도하는 이른바 AI 정렬 연구도 열심히 진행 중이죠. 다만 AI의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시기다 보니까 AI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옅어지고 AI 발전 속도와 국가 안보가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영국의 AI 안전연구소는 AI 안보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미국의 AI 안전연구소는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AI 표준 및 혁신센터로 탈바꿈했죠. 올 여름 주요 AI 기업들에게 매겨진 AI 안전 평가 지표입니다. 다 낙제점입니다. 그나마 엔트로픽이 2.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C+를 받았고요. 오픈AI는 C, 구글 딥마인드는 C-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지프 AI와 딥시크는 F를 받을 정도로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겠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줄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과 정부의 안전 대응은 너무나 더디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실업도 늘어나 부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서 혁명적인 발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앞서 살펴본 AI 2027 보고서 막연히 부정적인 전망만 내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AI를 규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외부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또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까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오그랩 AGI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과목 저 과목 가리지 않고 밀려드는 과제도 처리해야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하느라 정신없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옆에 있는 AI가 큰 힘이 됩니다. AI에 질문만 넣으면 순식간에 결과물이 뚝딱 나오니까요. 혹시나 AI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으니 인간스럽게 써달라 이런 문구도 잊지 않고 넣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오늘 오그랩에서는 AI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818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 노예가 있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프레드릭 더글라스죠.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자유를 위해 농장에서 탈출했고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자로 활동합니다. 노예제를 폐지해야 하고 여성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위대한 미국인 100인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미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레드릭 더글라스. 오늘 이야기는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한 프레드릭의 자서전을 읽고 토론하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한 친구가 자서전의 내용을 복사해 챗GPT에 붙여넣습니다. 자서전 내용을 받은 챗GPT는 이런저런 결과물을 주석으로 달아주죠. 이 친구는 챗GPT가 뱉어낸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합니다. 자서전을 읽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 되어야 할 수업이 복붙과 AI 생성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에 실린 한 고등학생의 고백입니다. 뉴욕 퀸스의 뉴타운 고등학교 졸업반에 다니는 애샨티가 직접 경험한 교육 현장이죠.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까요? 학교에서 2000자 에세이를 써내는 과제가 나와도 AI에게 맡기면 손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엔 수학 문제엔 버벅거리던 AI였지만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거뜬히 풀어냅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고난도로 꼽힌 기하 28번 문제도 이렇게 뚝딱 풀어내죠. AI를 활용한 학습이 너무나 일상화된 나머지 지난 6월 UCLA 졸업식에서는 한 학생이 챗GPT와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축하하는 졸업식 행사에서 AI 사용을 당당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더 이상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시죠. 영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AI를 써본 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2024년 34%에서 2025년 8%로 감소했습니다. AI를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해본 학생이 전체의 92%나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영역은 교육 전반에 걸쳐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개념 설명과 이해 영역이 63%로 가장 많았죠. 논문 자료 요약, 내 생각 정리, 연구 아이디어 얻기 비율도 50%를 넘길 정도로 일상화되었죠. 영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브리타임을 통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10명 중 7명이 AI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 분야로는 정보 검색이 66.7%로 가장 높았고 글쓰기나 리포트 작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음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됐을 땐 일부 대학교에선 아예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죠. 교수님들 입장에선 학생들이 AI만 활용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제를 풀면서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성장해야 할 텐데 AI는 그것을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선 AI 챗봇에게 부탁하면 A급 에세이가 뚝딱 나오는데 안 쓸 이유가 없고요. 일부 선생님들은 이런 모습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교수님들도 있죠. 혹은 AI를 활용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AI가 만든 결과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한 명문대학교의 심리학과 학부 시험에 AI 답안지를 껴넣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학생이 직접 쓴 답안 1134건에 AI가 생성한 답안 63건을 섞어 넣었어요. 채점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AI 제출물을 정확히 탐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가 써낸 답변 63건 가운데 4건만 탐지됐을 정도죠. 채점하는 사람이 이건 AI가 만든 거다 라고 직접 표기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고요. 일부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아예 교육 현장에서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해내는 과정인데 생성형 AI는 그 주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의 본질에 위협을 가하는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서명에 현재까지 9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납득이 되는 건 실제 학생들이 AI와 대화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체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엔트로픽에서 학생들의 AI 사용 패턴을 연구해봤습니다. 익명화된 학생 대화 100만 건 중에 학업과 관련된 57만여 개의 대화를 분석해본 겁니다. 학생들의 대화 가운데 47%가 AI에게 개념적인 질문으로 정보를 찾는 대화였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줘, 표절 감지를 피하기 위해 글을 다시 써줘처럼 스스로 생각하기보단 AI에 외주화하거나 부정행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던 거죠. 인간의 사고 과정을 크게 6단계로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평가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미국의 인지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 만든 분류법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 6단계에 맞춰 교육제도를 설계합니다. 엔트로픽의 질문들을 블룸의 구분법에 따라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고차원 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평가, 분석과 관련된 작업의 AI 처리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창조 영역이 전체 질문의 39.8%, 분석이 30.2%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질문 10개 중 7개는 고차원 인지 능력에 부탁하는 질문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고차원 인지 능력을 AI에 맡긴다면 사고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AI 기업들이 이런 우려 지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튜터 기능입니다. 단순히 정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질문에 질문을 이어나가는 거죠. AI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고 과정에 도움만 주고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엔트로픽에서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을 공개했고요. 오픈 AI의 챗 GPT에는 공부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전용 모드에서는 중간중간 퀴즈나 플래시카드를 이용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사용자 맞춤으로 튜터링을 해준다면 교육생들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될까요? 연구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물리학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며 AI 튜터링을 진행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튜터링을 진행한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스스로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사전 점수 2.75점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집단은 3.5점, AI 튜터 그룹은 4.5점으로 나왔어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번엔 그룹을 3개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교과서와 필기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챗GPT가 그냥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챗GPT와 튜터링을 진행했어요. 이 세 그룹의 시험 결과를 오그랩 마지막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수행 능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부를 한 그룹보다 GPT를 이용한 두 그룹 모두 점수가 높았습니다. 특히 튜터링의 경우 127% 향상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죠. 하지만 시험 성적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GPT가 정답을 떠먹여주는 그룹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PT 튜터링 그룹도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즉, 그냥 AI에게 정답을 받아서 쓰면 장기적으로는 학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AI 기업들은 튜터링 기능을 내세워 교육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죠. 지난 7월 8일에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 AI 3사는 미국의 최대 교사 노조 중 한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규모는 2,3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32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자랑합니다. 이 파트너십의 결과로 미국엔 국립 AI 교육 아카데미가 출범했어요. 그리고 올 가을부터 아카데미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방법 교육이 예정되어 있죠. AI 기업들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대학생이라면 1년간 제미나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오픈AI는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록도 학교 계정으로 가입하면 슈퍼그록을 2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또 앞으로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AI 기업들이 교육 시장에 진출하는 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교육 격차 해소의 기회로 해석하지만 동시에 AI 의존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현실인 만큼 대비가 필요하죠. AI 기술 발전으로 교육 현장은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사용을 막으려는 교수님들과 적극 활용하려는 학생들 사이의 줄다리기, 또 직접 쓴 글조차 AI가 작성했다고 오해받는 억울한 상황들. 이런 갈등 속에서 AI 기업들은 이미 교사와 학생 양쪽 모두에게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AI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AI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최근 출범한 국가 AI 전략위원회에 AI가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사회분과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위원회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AI와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을 찾길 바라며 오그랩 AI 교육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